한강이 얼어붙던 겨울밤이었습니다. 1636년 12월 압록강 얼음 위로 말굿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2만 명. 눈보라 속에서 나타난 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침략군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조선을 무릎 꿇리는 것.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역사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가요?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왕국의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파편들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592년, 조선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일본군 15만 명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왕은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평양마저 함락되었습니다. 조선은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손을 내민 것이 명나라였습니다. 4만 명의 명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위해 죽었습니다. 평양 파란, 서울 수복, 7년에 걸친 전쟁 끝에 일본군은 물러갔습니다.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전국토가 불타버렸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농토는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선 조정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진리가 새겨졌습니다. 명나라는 우리의 은인이다. 명나라는 우리의 부모국이다. 이 은혜는 절대 잊을 수 없다. 바로 그때 북쪽에서 새로운 힘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583년 만주의 깊은 숲속에서 한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르하치, 여진족의 작은 부족장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흩어진 여진족을 하나로,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 1616년 누르하치는 자신을 한이라 선포했습니다. 후금, 새로운 제국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는 명나라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7대한, 7가지 큰 원한, 명나라에 대한 전쟁 선포였습니다. 1619년 사르우 전투. 이것은 동아시아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명나라는 47만 대군을 동원했습니다. 조선도 13,000명을 보냈습니다. 강옥립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누르하치의 6만 병력이 연합군을 박살냈습니다. 명군은 괴멸되었습니다. 조선군은 항복했습니다. 강옥립은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누르하치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대했습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영나라와 손을 끊어라. 우리와 친구가 되어라. 서울의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명나라는 은인입니다. 하지만 후금은 강합니다. 매우 강합니다. 광해군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중립을 택했습니다. 명나라에게는 형식적인 충성을, 후금에게는 실질적인 평화를,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정치적 고개였습니다. 위험한 줄타기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대신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교 이념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중화입니다. 문명입니다. 후금은 오랑캐입니다. 야만입니다. 오랑캐와 협상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배신입니다. 도덕의 타락입니다. 1623년 3월 서인들이 움직였습니다. 쿠데타였습니다. 반정이라 불렀지만 본질은 권력투쟁이었습니다. 광해군은 폐위되었습니다. 그를 대신한 것은 인조, 능양군 이종이었습니다. 새 왕은 명확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친명배금, 명나라와 가깝게, 후금은 배척하라. 이념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후금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1627년 2월, 그것은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압록강의 얼음이 아직 단단했습니다. 2월 13일, 3만 명의 후금군이 강을 건넜습니다. 지도자는 아민, 누르하치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조선을 굴복시켜라. 빠르게, 결정적으로. 2월 14일, 의주 함락, 수비대는 전멸했습니다. 주민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저항하면 죽는다. 항복하면 산다. 3월 2일, 정주가 무너졌습니다. 3월 5일, 안주가 함락되었습니다.
10,000명의 포로, 절반은 죽었습니다. 절반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평양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습니다. 수비대장이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상문을 열었습니다. 후금군이 입성했습니다. 약탈은 사흘간 계속되었습니다. 서울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패닉이었습니다. 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화도로 피신한다. 왕실 가족들이 급히 짐을 쌌습니다. 대신들이 서둘러 따라 나섰습니다.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넜습니다. 섬으로, 안전한 섬으로. 3월 15일, 후금의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제안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멈춥시다. 형제가 됩시다. 명나라를 버리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와도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조정은 분열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은 외쳤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배신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4월 18일, 강화도에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형제관계. 후금과 조선은 이제 형제국입니다. 명나라와의 관계는 유지합니다. 하지만 후금과 적대하지 않습니다. 타협이었습니다. 굴욕적인 타협이었습니다. 후금군은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안주, 정주, 의주의 수비대를 남겼습니다. 명부는 명나라 잔당과 싸우기 위해서.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시입니다. 조선을 지켜보기 위한 눈이었습니다. 평양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3일간의 약할, 불타는 건물들, 울부짖는 사람들. 후금군이 떠난 뒤에도 비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의병들이 조직되었습니다. 안주, 정주, 의주. 남아있는 후금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결국 10월이 되어서야 마지막 후금군이 철수했습니다.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왕 인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후금 기병들이 압록강을 건너는 꿈, 평양이 불타는 꿈, 자신이 무릎 꿇는 꿈. 그는 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강경했습니다. 대신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명나라의 신하입니다.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오랑캐와의 타협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명나라와 함께 그들을 무찌를 것입니다. 대신들은 박수쳤습니다. 멋진 말씀입니다. 의로우십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무슨 힘으로? 조선의 군대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인진을한 이후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무기는 낡았습니다. 훈련은 부족했습니다. 식량은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왕은 군비 증강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부담을 더 늘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쪽에서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1626년 누르하치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홍타이지가 즉위했습니다. 새로 난 더 야심찬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정복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1636년 4월, 역사적인 선언이 일어났습니다. 심양, 후금의 수도에서 거대한 의식이 열렸습니다. 홍타이지는 황제의 옷을 입었습니다. 황제의 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천자다. 하늘의 아들이다. 국호를 바꾼다. 이제부터 우리는 청이다. 대청제국이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도전장이었습니다. 명나라 황제에게, 세상에게 나도 황제다. 나도 천명을 받았다. 나도 중하다. 그리고 즉시 사신을 보냈습니다. 조선에 축하사절을 보내라. 황제 즉위식에 참석하라. 조공을 바쳐라. 신하의 예를 갖춰라. 사신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조정은 경악했습니다. 신하의 예, 조공, 오랑캐 족장에게 절대로. 왕 인조는 분노했습니다. 사신을 만나지 않겠다. 불려보내라. 배신들이 만류했습니다. 전하, 위험합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하지만 왕은 고집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의 명분을 지켜야 한다. 사신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양으로. 홍타이지에게 황제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조선이 감히. 1636년 여름, 조선에서 또 사신이 왔습니다.
나더컨이라는 관리였습니다. 그는 심양에서 청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황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세자께서 직접 오셔서 사죄하시고 신하의 예를 갖추라고. 인조는 폭발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세자를 보내라고? 신하의 예를? 그는 나더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공포가,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그런 말을 전하느냐? 유배 보내라. 나더컨은 끌려갔습니다.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북쪽 국경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청군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엄청납니다. 10만? 12만? 정확한 숫자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폭풍이 온다. 11월 마지막 경고가 왔습니다. 청의 사신.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항복하라. 신하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조정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밤새도록 논쟁했습니다. 주화파가 외쳤습니다.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전파가 반박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명분을 지켜야 합니다. 최명길이라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전하, 청은 강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일단 굴복하는 척하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절한다. 우리는 명나라의 신하다. 영원히 그럴 것이다. 사신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운명의 날에 1636년 12월 9일 그날이 왔습니다. 압록강, 겨울 한복판이었습니다. 강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음 위로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말을 탈 수 있을 만큼, 대포를 끌 수 있을 만큼. 새벽 안개 속에서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행렬, 팔기군, 만주족, 몽골족, 한족, 12만 명. 3방향에서 동시에 쳐들어왔습니다. 홍파이쥐가 직접 이끌었습니다. 황제께서 직접. 이것은 정벌이 아니었습니다. 징벌이었습니다. 오만한 조선에 대한 첫 번째 타격은 의주였습니다. 12월 5일 수비대가 저항했습니다.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두 번째 타격은 평양이었습니다. 12월 9일 수비대장이 도망쳤습니다. 또다시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성문이 열렸습니다. 청군이 입성했습니다. 세 번째 타격은 서울을 향했습니다. 세 갈래 길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도, 조선의 심장. 12월 열나흘 서울에 급보가 도착했습니다. 청군이 평양을 넘어섰습니다. 남하하고 있습니다. 왕은 즉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강화도로 피신한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지난번처럼 한강을 건너 섬으로. 청군이 아무리 강해도 바다는 건널 수 없습니다. 섬에서 버티면,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지쳐서 돌아갈 것입니다. 왕실 가족들이 출발했습니다. 대신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궁궐을 비웠습니다. 서울을 버렸습니다. 백성들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청군이 얼마나 빠른지. 12월 16일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청군이 이미 강 건너편을 장악했습니다. 길을 막혔습니다. 섬으로 가는 길이.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어찌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왕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빨리, 지금 당장. 남한산성으로 간다. 남한산성, 서울 남쪽, 산 위의 요새. 1624년에 재건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견고한 성벽, 넉넉한 공간, 군량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량이. 하지만 그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왕과 신하들이 산성으로 올라갔습니다. 13,800명의 군사들과 함께 3,000명의 승려들도 왔습니다. 무승, 싸울 줄 아는 승임들이었습니다. 성문이 닫혔습니다. 방어태세를 갖췄습니다. 막로에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있을까요? 12월 11일 청군이 나타났습니다. 산 아래가 까맣게 변했습니다. 12만 군대, 성을 포위했습니다. 완전히, 빈틈없이,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게. 산성 안은 고요했습니다. 병사들이 성벽 위에 섰습니다. 활을 잡았습니다. 창을 쥐었습니다.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 인조는
성루에 올랐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천군의 깃발들, 끝없이 지평선까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초기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성벽은 튼튼합니다. 병사들은 용맹합니다. 적이 공격해오면 격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도와줄 것입니다. 틀림없이 도와줄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신을 보냈습니다. 몰래, 야밤에 성벽을 타고 내려가서 명나라로 구원병을 보내주십시오.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천군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포위만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천군은 여전히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자기들 편이라는 것을.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 산 위는 더 춥습니다. 그리고 식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산성 안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량,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14,000명을 먹이기에는 2달? 아니면 1달? 보급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전하, 절약해야 합니다. 배급을 줄여야 합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식사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3끼에서 2끼로. 그리고 양도 줄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명나라 구원병이 올 때까지 스님들이 위로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연불 소리가 산성을 가득 채웠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천군 진영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신이 왔습니다. 제안을 가지고 항복하십시오. 황제 폐하께서 관대하실 것입니다. 조건을 논의합시다. 조정은 분열되었습니다. 주아파 대신들이 말했습니다. 받아들입시다. 협상합시다. 명분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주전파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죽더라도 항복할 수 없습니다. 김상원이라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경파의 삼봉이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전하, 오랑캐와 타협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명국입니다.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삶보다 명분이 중요합니다. 최명길이 반박했습니다. 명분으로 배를 채울 수 있습니까? 명분으로 추위를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논쟁은 격렬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의 싸울 뻔했습니다. 왕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양쪽 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양쪽 다 틀린 말 같았습니다. 결국 거부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더 버텨보자. 명나라 군대가 올 것이다. 3주일, 4주일, 1달. 산성 안의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쌀이 떨어졌습니다. 보리도 부족했습니다. 말 사료까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마저 떨어지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나무 껍질, 그 다음은 흙. 병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으로, 추위로, 병으로 매일 죽었습니다. 시신을 묻을 곳도 부족했습니다. 땅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이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목탁 소리가 약해졌습니다. 1637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명나라 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혼자였습니다. 1월 말, 최악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강화도, 왕실 가족들이 피신한 그곳, 왕비와 세자빈, 대신들의 가족, 그들이 숨어있던 섬, 천군이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섬인데 바다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천군은 얼음 위를 건넜습니다. 대포를 끌고 병력을 데리고 방어군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섬이 함락되었습니다. 왕실 가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소식이 남한산성에 전해졌습니다. 왕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다, 안 돼!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인질입니다. 버틸 식량도 없습니다. 구원병도 오지 않습니다. 계속 싸우면 모두 죽습니다. 가족도, 신하도, 병사도, 자신도. 1637년 2월 11일,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왕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화려한 용포가 아니었습니다. 남색 평복, 신하가 입는 옷. 그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패배자였습니다. 성문이 열렸습니다. 왕이 나왔습니다. 세자가 따라왔습니다. 대신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모두 평복을 입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길이었습니다. 수치의 길이었습니다. 산 아래, 한강 남쪽 강변, 삼전도라는 곳이었습니다. 청군이 수왕단을 세워놓았습니다. 항복을 받는 단, 그 위에 황금빛 옥좌가 놓여 있었습니다. 홍타이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만주족 귀족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몽골 왕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족 장군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병사들, 산을 뒤덮은 군대,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 인조가 단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하늘을.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3궤 구고들에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 황제를 아련할 때 하는 최고의 예절. 신하가 황제에게, 오랑캐에게, 조선의 왕이 첫 번째 무릎 꿇기, 머리를 땅에 댔습니다. 1번, 2번, 3번. 이마가 흙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2번째 무릎 꿇기, 다시 머리를 땅에 1번, 2번, 3번.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돌에 긁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3번째 무릎 꿇기, 마지막 1번, 2번, 3번, 9번의 절이 끝났습니다. 조선의 왕이 오랑캐 황제 앞에서 이마를 찧었습니다. 9번. 이것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홍타이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을 말했습니다. 명나라와 단교하라. 청의 연호를 쓰라. 조공을 바쳐라. 그리고 왕세자와 왕자를 심양으로 보내라. 인질로. 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 예, 모두 하겠습니다. 의식이 끝났습니다. 왕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신하들이 부축했습니다. 그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이것이 병자호란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청군이 철수했습니다. 천천히, 북쪽으로. 하지만 그들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조선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50만? 60만? 정확한 숫자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남자, 여자, 아이, 나이도 신분도 상관없었습니다. 포로, 노예, 전리품. 그들은 줄지어 걸었습니다. 쇠사슬을 묶여서 압록강을 향해 만주로, 심양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고향을, 가족을. 하지만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채찍이 내리쳤습니다. 걸어! 빨리! 특히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청군 장군들에게, 병사들에게 노비가 되었습니다. 첩이 되었습니다. 비명이 산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약탈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인간 사냥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세자 소연, 25살, 조선의 미래, 그도 떠나야 했습니다. 아우 복림대군과 함께 심양으로, 인질로. 이별의 날, 왕 인조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자빈 강씨도 함께 갔습니다. 자진해서 남편 곁에 있겠습니다. 조선의 고관들도 수십 명 동행했습니다. 300명의 수행원. 그들은 서울을 떠났습니다. 북쪽으로, 추운 북쪽으로, 심양, 청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거대한 성곽, 웅장한 궁전. 하지만 조선 사람들에게는 감옥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감옥. 그들은 지정된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감시를 받았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 청군 호위병이 따라왔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세자 소연은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한동안, 아니, 어쩌면 영원히. 그렇다면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구해야 합니다. 끌려온 조선 백성들. 그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노예로, 하인으로, 농부로. 세자는 그들을 찾았습니다. 하나씩, 둘씩.
그리고 속량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서 풀어주었습니다. 돈은 어디서? 장사를 했습니다. 청나라 상인 팔왕이라는 자와 거래했습니다. 1639년 조선의 물품을 청나라 물품과 교환했습니다.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 돈으로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1명, 10명, 100명, 1000명 모두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황제 홍타이지가 세자를 불렀습니다. 자주, 조선 세자여, 명나라와 싸우러 가야 한다. 네 형제를 보내라.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지만 세자 소연은 걱정했습니다. 아우 복림대군에. 그는 왕위 계승자입니다.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황제폐하, 제가 가겠습니다. 대신. 세자가 자원했습니다. 홍타이지는 우셨습니다. 좋다. 용감하구나. 세자는 전장으로 갔습니다. 청군과 함께 서쪽으로 몽골을 상대로 위구르를 상대로 싸웠습니다. 아우를 지키기 위해 1644년 청나라가 베이징을 점령했습니다. 명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새 수도, 새 시대, 세자 소영도 베이징으로 옮겼습니다. 70일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서양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옷을 입은 파란 눈의 사람들, 예수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아담샬, 독일인 신부였습니다. 세자가 물었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어떻습니까? 신부가 대답했습니다. 유럽입니다. 먼 서쪽, 다른 세계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새도록 서양의 학문, 과학, 기술, 천문학, 수학, 기계학, 그리고 천주교. 세자는 매혹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이었습니다. 조선이 모르는 지식, 명나라도 모르는 힘. 만약 조선이 이것을 배운다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책을 구했습니다. 서양 서적들, 천주교 경전, 과학 논문, 지도, 천문도, 묶음으로 쌓였습니다. 그리고 물건들, 천리경, 자명종, 서양식 대포 설계도, 꿈을 꾸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을 전하겠다. 왕에게, 조정에게, 백성에게 조선을 바꾸겠다. 현대화하겠다.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희망으로, 미래로. 하지만 심양과 베이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스파이들이 보고했습니다. 세자가 서양인들과 어울립니다. 천주교를 배웁니다. 청나라 사람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왕 인조가 분노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천주교, 오랑캐 종교를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자가 변질되었습니다. 친청파가 되었습니다. 인조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면, 조정을 어지럽히면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1644년 말 청나라가 허락했습니다. 세자를 돌려보내겠다. 8년 만이었습니다. 8년의 인질 생활. 세자 소연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기쁨으로, 흥분으로. 가방에는 책들이, 상자에는 기구들이, 머릿속에는 계획들이, 새로운 조선을 만들 계획들이. 1645년 2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왕이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없었습니다. 포옹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시선만. 돌아왔느냐? 예, 아버님. 세자는 보여주었습니다. 가져온 것들을. 서양 책들, 천리경, 자명종. 아버님, 이것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질문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다더냐? 예, 협력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천주교를 믿는다더냐? 배웠습니다. 하지만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조정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양 과학을 도입합시다. 군대를 현대화합시다. 화포 기술을. 대신들이 냉소했습니다. 오랑캐 기술을, 천주교도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자는 너무 앞서 있었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갔습니다. 1645년 4월 세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몸이 약해졌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의원들을 불렸습니다. 진찰했습니다. 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5월 21일 세자가 왕의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심하게 급히 옮겼습니다. 하지만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세자 소연 숨을 거두었습니다. 33세 나이로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시신을 검사했습니다. 몸 곳곳에 검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독, 병,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빠르게 부패했습니다. 이상하게 빠르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왕이 죽였다. 벼루로 머리를 쳤다. 중국에서 가져온 벼루로. 하지만 이것은 소문일 뿐입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다른 설도 있었습니다. 독살되었다. 왕의 명령으로. 주치의가 약에 독을 탔다.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입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세접인 강 씨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하지만 왕이 거부했습니다. 즉시 장례를 치러라. 조사는 없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초라했습니다. 왕세자의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귀족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서둘러, 급하게. 왕 인조는 아들의 무덤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죽을 때까지. 왜? 죄책감? 아니면 다른 이유?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자빈 강 씨가 체포되었습니다. 죄목은 반역. 왕을 저주했다. 무당을 불러 구슬했다. 역모를 꾸몄다. 터무니없는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없었습니다. 1646년 세자빈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마셔라. 그녀는 외쳤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약을 마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세자 소연의 세 아들들, 어리망자들, 경선군, 경안군, 경안군, 그들도 처벌받았습니다.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먼 섬으로 하나씩 죽었습니다. 경선군 12살에 죽었습니다. 경안군도 죽었습니다. 경안군만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야 육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소연의 가족이 전부 제거되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왜? 왕위 계승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왕 인조는 새로운 세자를 채봉했습니다. 복림대군, 소연의 동생, 심양에서 함께 인질 생활을 했던, 이제 그가 후계자입니다. 역사는 묻습니다. 만약 소연 세자가 살았다면, 만약 그가 왕이 되었다면 조선의 역사가 바뀌었을까요? 서양 과학을 받아들였을까요? 천주교를 허용했을까요? 군대를 현대화했을까요? 청나라와 다르게 관계를 맺었을까요? 일본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조선은 그 기회를 잃었다는 것. 영원히. 1649년 6월 왕 인조가 죽었습니다. 복림대군이 즉위했습니다. 효종 17번째 왕. 하지만 이 왕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목표. 복수. 8년. 효종은 심양에서 8년을 보냈습니다. 인질로, 굴욕을, 수치를 매일 경험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을 무시하는 것을, 오랑캐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는 전장에도 나갔습니다. 청군을 위해 명나라와 싸웠습니다. 몽골과 싸웠습니다. 러시아와도 싸웠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강요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전쟁을, 전술을, 군대 조직을, 화포 사용법을,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지식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리겠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계획을. 북벌론, 북쪽 장벌, 청나라 정복, 송시열을 불렀습니다. 김상원을 불렀습니다. 강경파 대신들을. 과인의 꿈은 하나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는 것이다. 청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도와달라. 대신들이 환호했습니다. 성군이십니다. 의로우십니다. 하지만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가능할까? 우리가 청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효종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첫째, 군대를 키워야 합니다. 병력을 늘렸습니다.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병사들이 땀을 흘렸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강해졌습니다. 둘째, 무기를 개선해야 합니다. 화승총이 필요합니다. 대포가 필요합니다. 서양식 무기가 1653년 네덜란드 선원들이 표류해왔습니다. 핸드릭 하멜과 선원들, 제주도 해안에 효종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너희들 총을 만들 수 있느냐? 옐페야, 만들 수 있습니다. 좋다, 만들어라. 조선 군대를 위해 네덜란드인들이 일했습니다. 화승총을 만들었습니다. 조선 병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용법을, 정비법을. 인진왜란 이후 처음으로 조선군이 다시 총을 손에 쥐었습니다. 셋째, 요새를 건설해야 합니다. 압록강 변에, 국경지역에 청나라 침공을 대비해서 밤에 몰래 지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마을처럼, 밤이 되면 성벽을 쌓았습니다. 해자를 팠습니다. 무기를 비축했습니다. 평화 조약이 금지했습니다. 성을 짓지 말라고. 하지만 효종은 무시했습니다. 약속? 강요로 맺은 약속은 지킬 필요 없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청나라가 눈치채면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충실한 속국의 모습을 해마다 사신을 보냈습니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3개 구고드레를 했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청나라 황제는 만족했습니다. 조선은 우리의 가장 충실한 속국이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효종의 군전에서 밤 회의가 열렸습니다. 비밀회의, 북벌 계획을 논의하자 지도를 펼쳤습니다. 만주를, 베이징을, 공격 루트를 그렸습니다. 일단 압록강을 건넌다. 빠르게 심양을 정령한다. 그 다음,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숫자. 조선군이 아무리 늘어나도 10만, 15만, 청나라는 수십만, 100만. 그리고 청군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1644년 베이징을 점령한 후 명나라의 군대를 흡수했습니다. 한족 병력까지 거대한 제국군이 되었습니다. 효종도 알았습니다. 현실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꿈을, 복수를.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동맹, 명나라 잔당과 연합하면? 하지만 명나라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남명 정권들도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몽골 부족들과 연합하면? 하지만 그들도 대부분 청나라에 복속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손잡으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은 러시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편에서 1654년 청나라가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침략자들을 막아달라. 군대를 보내라. 효종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150명의 조청병을 보냈습니다. 호통전투로 조선, 청나라 연합군대, 러시아군, 조선 병사들이 청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아이러니, 비극적인 아이러니. 승리했습니다. 러시아군을 격퇴했습니다. 청나라 황제가 칭찬했습니다. 조선군이 잘 싸웠다. 효종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상대는 너희인데. 1658년 다시 러시아와 전쟁, 다시 조선군 파병. 효종의 북벌군이 청나라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밤마다 효종은 괴로워했습니다. 계획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는 너무 강했습니다. 너무 거대했습니다. 그래도 준비는 계속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청나라가 약해지는 날이, 내란이 일어나는 날이,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1659년 6월 23일, 효종이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침전해서. 최근 몸이 안 좋았습니다. 당뇨병이 있었습니다. 피로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북벌 준비, 청나라 눈치, 조정 정치, 경제 재건,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침을 맞았습니다. 한의사가 관자놀이에. 하지만 잘못되었습니다. 동맥이 손상되었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급히 조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효종 숨을 거두었습니다. 41살. 북벌의 꿈도 함께 죽었습니다. 효종의 아들 현종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북벌 계획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청나라와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낫다고. 국경의 요새들은 방치되었습니다. 북벌군은 해산되었습니다. 꿈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조선은 청나라의 충실한 속국이었습니다. 매년 사신을 보냈습니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황제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황제 주기를 경축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선 지식인들은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들은 오랑캐다. 야만인이다. 진정한 중화가 아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중화는 우리다. 조선이다. 우리가 명나라의 문화를 이어받았다. 우리가 유교의 적통이다. 우리가 소중하다. 이것은 자부심이었습니다. 동시에 위로였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청나라 아래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위다. 명나라 연호를 몰래 사용했습니다. 공식 문서는 청나라 연호로, 하지만 개인 일기는, 편지는 명나라 연호로. 1687년이 아니라 숭정 60년, 명나라 마지막 황제의 연호를 계속 썼습니다. 이것은 저항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저항. 명나라 황제를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비밀리에 만동묘라는 사당을, 명나라 황제를 모신 곳을 정기적으로 참배했습니다. 청나라가 알면 분노할 것입니다. 처벌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숨기면서 이중적인 삶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청나라 신하, 속으로는 명나라 후예.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모순이 조선을 정의했습니다. 이후 200년간 문화적 우월감과 정치적 굴종, 자존심과 현실, 명분과 실리,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쇄국 정책. 조선은 문을 닫았습니다. 세계에 대해 우리는 중화 문명의 수호자다. 외부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서양 문물 거부했습니다. 천주교 박해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무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교가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자 소연이 가져왔던 서양 과학책들, 망원경, 자명종 모두 잊혀졌습니다. 아무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스스로를 격리시켰습니다. 은둔의 왕국, 동아시아의 섬, 18세기, 19세기가 흘렀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제국주의 시대가 왔습니다. 서양 열강이 아시아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영광을 추억하며. 그리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19세기 말 일본이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군함을 보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조선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뒤처져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군사적으로 일본이 앞서 있었습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이 1895년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두고 싸웠습니다. 일본이 이겼습니다. 청나라가 패배했습니다. 250년간 조선을 지배했던 청나라가, 그리고 1910년 조선이 멸망했습니다. 일본에 병합되었습니다. 독립을 잃었습니다. 병자호란으로부터 273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묻습니다. 병자호란이 조선에 무엇을 남겼는가? 첫째, 심리적 트라우마, 국가적 모욕감. 이것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조선 후기 내내 백성들은 기억했습니다. 왕이 무릎 꿇었던 것을, 수십만이 끌려갔던 것을. 둘째, 문화적 정체성. 역설적이게도 굴욕이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진정한 중화다. 문화의 수호자다. 이것은 자긍심이 되었습니다. 셋째, 고립주의. 두려움이 벽을 쌓았습니다. 다시는 침략받지 않으려면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약화시켰습니다. 넷째, 상실된 기회. 세자 소연. 그가 만약 살았다면, 서양 과학을 도입했다면 조선의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었습니다. 병자호란. 그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을 변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영원히 오늘날 삼전도비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만주어, 몽골어, 한문으로 새겨진 비석, 청나라 황제를 찬양하는 글귀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비석을 증오했습니다. 치욕의 상징. 어떤 이들은 파괴하려 했습니다. 땅에 묻으려 했습니다. 실제로 1895년 청일전쟁 후 땅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세워졌습니다. 왜?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이 비석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약함의 대가, 분열의 위험, 준비의 중요성. 병자호란은 끝났습니다. 400년 전에. 하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단결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병자호란이 현대 한국에 남긴 유상입니다. 슬픈 기억, 하지만 중요한 교훈.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아리는 남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던 말발굽 소리, 남한산성의 굶주림, 삼전도의 무릎 꿇기. 그 메아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게 하겠다고. 이것이 병자호란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을 무릎 꿇린 침략, 하지만 동시에 조선을 깨운 사건, 굴욕에서 교훈을, 패배에서 각성을 찾아낸 이야기입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나라도 사라졌습니다. 조선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준비되어 있는가? 다음 도전에, 다음 위기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병자호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